문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고 또 우리 사회에 고발해 오신 분이죠. 경제개혁연대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성대학교 김상조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검에도 가서 조사를 받으셨다면서요? 예, 지난 일요일 날 뭘 잘못해서 가서 조사를 받으셨어요? 참고인입니다. 피의자가 아니라 오후 2시에 가서 새벽 3시에 나왔습니다. 그렇게나 오랜 시간? 예, 뭐 아마 많은 분들은 좀 생소하실 텐데요. 네. 사실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면 상당 부분의 시간은 조소를 꾸미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좀 저희가 검사와 얘기를 나눈 거는 한 서너 시간 정도고요. 나머지 시간은 이제 조소를 꾸미고 확인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죄도 없는 분을 왜 불러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새벽까지 붙들어 뒀답니까? 뭘 물어보던가요?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특검에 도착해서 제가 이제 그 담당 검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사님,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기 전에. 예. 그래서 그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어떤 특징 또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의 어떤 과정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 지금 물산 합병이나 또는 이제 순환 출자 해소 문제, 바이오로직스 상장 문제,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저의 의견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검이 뭐 저희들이 낸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궁금했던 점을 또 질문하고 답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특검 측에서도 좀 맥을 딱 정확히 짚고 있던가요? 아니면 예, 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뭐 정관용 지난번에 출연을 했을 때는 특검이 그러니까 삼성물산 합병 특히 그것을 위한 국민연금의 동원이라는 쪽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전체 어떤 연결고리에 좀 빈틈이 좀 있었는데요. 1차 영장이 이제 기각되고 난 이후에 특검이 물산 합병뿐만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승계 과정 전체로 그 수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거를 위한 포괄적인 어떤 뇌물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해졌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1차 영장 기각 이후에 안종범 경제수석의 새로운 어떤 업무 수첩이 확보가 됐는데 거기서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스토리와 증거를 감안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아무리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더라도 구속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저 스스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1차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는 구속 가능성이 반반이다라고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구속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전망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새롭게 밝혀낸 사실들하고 증거들 그 탄탄하다고 좀 표현하신 그런 부분들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아마 그 구체적인 얘기는 아마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특검의 수사 결과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삼성 측에서 방어 논리를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비밀로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선 궁금한 거는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할 때 횡령, 뇌물공여, 위증이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회사 돈을 빼돌려 뇌물을 주어서 자기 지배구조 탄탄히 하는데 썼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거짓말했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재청구하면서는 거기 두 가지가 추가됐어요. 추가된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재산을 이제 국외에 빼돌렸다라는 그 부분과 그것과 이제 비슷한 의미입니다만은 범죄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은닉했다. 이런 건데요. 사실 이 두 가지 추가된 혐의는 별개의 새로운 어떤 혐의라기보다는 이미 1차 때 했던 그런 어떤 혐의를 다른 어떤 법률 속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혐의를 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의 돈을 횡령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정유라에게 말을 사주기 위해서 독일 현지 법인 쪽으로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게 빼돌린 거고.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재산을 국외에 도피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횡령을 통해서 즉 범죄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자신의 사익을 위했다 또는 그거를 공무원한테 뇌물 주는데 사용했다라는 의미에서 범죄 수익의 은닉에 관한 이런 혐의가 된 것입니다. 결국 해외로 빼돌려서도 결국 뇌물 주려고 한 거고 범죄 수익 은닉한 것도 뇌물 주려 한 거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뇌물을 구성하는 다양한 법률의 다양한 측면들을 다 이제 혐의로 구성을 하게 된 것이죠. 뇌물에 포함된 액수 중에 일정 부분을 그렇게 범죄 수익 은닉 내지는 해외 재산 도피 이렇게 법률을 적용시켰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본 가지는 아니로군요. 그렇습니다. 뭐 영장 판사가 이 모든 5가지 혐의를 다 이제 기각하기는 쉽지
않을 않게끔 것이다. 이제 다양한 어떤 법률에 다양한 혐의를 이제 추가를 한 것이죠. 자, 그건 그렇게 뭐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바로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시다. 예. 너무 먼 얘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첫 출발은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부터 아닙니까? 예. 그게 몇 년도였죠? 1996년 12월이었습니다. 96년. 예. 20년 전입니다. 21년 전이네요. 예. 그때 이건희 회장이 그래도 몇 억은 주었죠? 예, 그 2년 전에 61억 원을 증여하면서 그거에 관한 증여세 16억 원을 납부를 했고요. 61억 원을 94년에 줬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증여세를 내고 난 나머지 42억 원을 가지고 여러 차례의 어떤 이른바 돈 불리기 작업을 통해서 예. 시드머니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96년 12월 달에 에버랜드에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을 했고 네. 그것이 지금 여러 과정을 거쳐서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물산의 주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어떤 3세 승계 작업이 거의 끝났다. 종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를 이제 기승전결로 표현을 한다면요. 이제 거의 겨우 한 승 정도에 불과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못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1억 원의 증여를 통해서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 SDS의 어떤 주식을 확보하는 게 기회에 해당한다면 의외로 그 이후에 특히 이 삼성 실패 이후요.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승계 작업이 진행된 게 거의 없습니다. 한 거의 15년 가까이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14년 5월 달에 이건희 회장이 병원으로 이제 가시는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어떤 작업을 시작을 한 거고요. 몇 가지 그러니까 이제 에버랜드나 또는 SDS의 상장을 거쳐서 그 에버랜드 즉 이제 제일모직과 합병하고 난 다음에 물산으로 합병하는 요 정도가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었던 그 원래의 주식들을 그룹의 사실상 지주 회사인 물산의 주식으로 바꾸는 그렇죠. 그 작업이 한 승 정도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지금 거기까지 와 있다. 예, 근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지금 삼성물산을 점정으로 하는 그 이재용 부회장의 그 지배 구도는 매우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잠깐만요. 지금 기승까지만 왔다. 여기서 좀 정리할 게 기에 해당되는 게 사실 61억 받아가지고 뭐 불과 한 40여억 가지고 에버랜드하고 SDS의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하도록 만들어 준 거. 이거는 이건희 회장이 해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건희 회장이 왜 안 했죠? 그게 이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특징인데요. 이건희 회장을 이른바 이제 은둔의 제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 전략을 주도한 기간은 극히 짧았습니다. 87년에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세 총수가 되기는 했지만 약 5년 가까이 선대의 가신들하고 같이 공존하는 과도기가 계속됐고요. 93년에 이른바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될 때 그때 이제 친정 체제로 들어온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삼성 자동차 진출 등을 비롯한 이건희 회장의 본인의 사업을 한 3가지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그게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건희 회장이 폐병 수술을 받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짧은 기간 동안의 친정 기간 동안만 있었지만 실패를 하고 물러나게 됐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른바 이학수 부회장의 관리의 삼성이 만들어진 거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삼성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2003년 4년쯤에 다시 경영에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이제 5년 후 10년 후 먹을 거를 찾아라 지금 삼성은 위기다라고 하는 위기의 경영학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 직후에 엑스파일 사건 등의 삼성공화국 논란이 터졌고 또 직후에 또 김영철 변호사 양심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특검 수사받고 재판받고 이렇게 하는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에 다시 경영에 복귀를 했는데 그때는 벌써 70이 가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를 하고 싶은 거를 제대로 못했는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봉건적인 기업 문화를 생각한다면 총수가 직접
그 가신들에게 자 승계 준비를 진행을 하라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못하죠. 어느 가신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랬다가 바로 쫓겨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거의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건희 회장이 병원으로 가는 그런 돌발 상태가 터지게 된 거고 그것이 바로 미래전략실이 굉장히 무리하게 즉 박근혜 대통령 요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어려운 작업들을 다 끝내려고 무리하게 로비를 하는 심지어는 불법 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인리의 발단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건희 회장은 자신이 주도해서 뭔가를 더 해보고 싶었고 아직은 승계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그렇게 빨리 쓰러질 거라고 몰랐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또 부모의 마음에 안 드는 측면도 있었죠. 그런 측면도 있었겠고 그러다가 이제 쓰러지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전략실이 부랴부랴 서두르기 시작해서 그 과정에 지금 뇌물을 주고 자기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됐다. 그것이 불과 40여억 원에 불과하던 돈을 결국 삼성물산에 몇 조 정도의 지분으로 만든 겁니까? 삼성물산만 따지면 한 6조 정도 되고요. SDS 지분과 그다음에 나머지 지분들을 다 합치면 뭐 계산하기에 따라서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10조 안팎이 됩니다. 40억이 10조가 됐다. 와. 뭐 워렌 버핏 투자의 기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도 기록하지 못한 투자 수익률입니다. 이건 뭐 거의 마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로비가 필요했다. 자, 결정적으로 어디에 로비를 해서 어떤 상부의 지시가 공무원들한테 내려갔던 겁니까? 이제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일단 1차 작업은 에버랜드와 SDS라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이제 상장된 현금화하고 가용할 수 있는 또는 그룹의 지주 회사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바꾸는 상장과 합병 과정. 그렇죠. 그게 이제 승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어졌는데 이 과정 자체도 문제가 많았었죠. 특히 삼성물산의 합병은 불공정한 타이밍에 불공정한 합병 비율로 추진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 바로 그 약점을 엘리엇이 공격을 하게 됐고 따라서 국민연금의 찬성이 아니면 주주총회를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경제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압박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근데요. 그 다음에 또 있었죠.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 현재의 어떤 그룹의 출자 구조는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산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직접 가진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4.5% 정도요. 나머지 중요한 부분은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게 7.5%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되는 이 구조는 이른바 금산분리 규제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어긋나죠. 그래서 국내법의 어떤 저촉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보험업과 관련된 국제적인 어떤 감독 회계 기준이 개정이 되게 돼 있고요. 2020년부터는 우리나라도 그걸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정적인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바로 몇 년 앞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안정적인 구조, 즉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게 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 전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위한 로비를 한 부분이 사실 이번에 안종범 수석의 그 수첩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결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분만 확보했다고 해서 존경받는 CEO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결국 지분이 50% 넘으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결국은 뭐냐면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사업적 성공, 즉 경영 능력을 입증해 보여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만이라고 하는 거의 9조짜리 회사를 이제 인수하는 등의 이런 작업들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그거 이제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결국 지주회사 전환 작업이나 CEO로서의 경영 능력을 인정받는 이런 작업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3세 총수가 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굉장히 멀고 따라서 권력 실세에게 로비를 해야 할 다급한 사정이 즉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네. 남았다. 이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왜 삼성이 저런 짓을 했을까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방금 표현하신 그렇게 다급해져서 권력 실세한테 구체적으로 요청한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뭐 사실 하나는 국민연금이 이거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주세요. 이거고 또 하나 물산 합병과 관련된 부분이고 사실 그 내용들은 이미 언론에 상당 부분 보도가 조금 됐습니다. 요약해 주세요. 예. 뭐 첫 번째는 그 합병 과정에서 생긴 순환 출자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뭐 1,000만 주 팔아야 될 걸 예. 500만 주 팔도록. 이제 그걸 했다는 적게 파는 그런 방법에 관한 로비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물산의 합병의 사후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이오 산업,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적자를 벗던 회사를 이게 상장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네. 뭐 물론 상장 규정은 그 앞에서 개정이 됐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상장 심사를 통과하는 그 과정에 관한 작업도 있었고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본질적인 거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뭐 실무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주회사 전환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만들고 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 지주회사를 만들고 요 두 개의 지주회사를 연결하는 마지막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놓친 부분이 뭐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즉 금융지주회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또 상당한 정도의 로비가 있었던 겁니다. 그건 로비만 있었고 아직 진척은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공한 로비도 있었고 실패한 로비도 있었습니다. 근데 언론들이 이런 어떤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많이 좀 잘못 포인트를 잡은 부분이 뭐냐면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무슨 불법 행위를 했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주로 초점을 맞춰왔는데요. 예. 이런 어떤 규제법은 공무원에게 상당한 정도의 재량의 어떤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범위 안에서 A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B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컨대 순환 출자를 해소할 때 1,000만 주를 다 팔게 할 수도 있는 거고 500만 주를 팔게 할 수도 있는데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둘 다 합법적인 재량권 안에 있다. 예, 그런데 뇌물죄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또 법원의 확고한 판례가 뭐냐면 공무원의 재량권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게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위에서의 지시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가 수수되었다라면 네. 그게 바로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부분에서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론 불법 행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검찰이 다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량권 내라 하더라도 부당한 지시와 네. 부당한 대가 지급이 있었다면 뇌물죄가 된 거고요. 바로 1차 영장 기각 이후에 특검이 바로 이 부분에 관한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스토리와 증거들을 많이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이 구속이 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안종범 수석 업무수첩에 대통령의 지시들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예. 국민연금이 합병에 도와주도록 하는 내용, 예.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순환출자 부분. 1,000만 주 팔아야 되는데 500만 주 팔도록 하는 내용,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이 되도록 하는 내용, 예. 이게 다 나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은 못 드리겠지만 그거에 대한 단초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부분도 언급이 되죠. 예, 단서가 있었습니다. 단선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실행에 옮겨가지는 못한 단계죠.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한 가지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았으면 그것도 진행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공정위와 금융위 공무원들이 많이 이제 좀 그러니까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예. 아직까 뭐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멈춘 경우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정말 정치권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어떤 맨데이트 너는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만 잘해주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참 일을 잘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느꼈는데 잘못된 지침을 주니까 그걸 막 잘 해내는군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요. 예. 대통령이 올바른 어떤 지시를만 내린다면 우리나라 공무원들 잘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정경유착에 의해서 예. 잘못된 지시가 내려갔던 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다급했던 미래전략실이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파악했을 때 그분들은 굉장히 좋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포인트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사실 이 로비의 주역은 박상진 사장이 아니라 장충기 사장입니다. 그런데 장충기 사장도 2014년 말 2015년이 되게 되면 이른바 나이가 60이 넘으면서 은퇴 프로그램에 들어갈
타이밍이었습니다. 예. 바로 그때 2014년 9월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를 하면서 예.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정유라에 대한 부탁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다른 그룹은 이런 사정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예. 그런데 삼성그룹만이 정유라, 최순실 이게 누구지? 이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비선실세구나라고 하는 걸 삼성이 제일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파악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로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옮기게 된 것이죠. 네. 심지어는 최근에 보도가 날 때까지 다른 그룹들은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었습니다. 삼성만이 그걸 파악하고 조직적으로 로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탁할 게 참 여러 가지인데 예. 일일이 대통령 만나서 부탁하기도 참 안 되는데 예. 확실한 끈을 잡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딴 데는 못 잡고 있는. 예. 그러니까 아주 그리고 그거를 평생토록 해온 로비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장충기 사장. 그러니까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장 전무가 독일까지 가서 말 한두 마리 사주는 거 이것까지 진두지휘할 정도.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부분이 1차 영장이 기각된 약한 고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사실 엘리엇의 등장은 2015년 6월이거든요. 근데 삼성그룹이 최순실의 존재를 파악하고 로비를 시작한 것,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게 된 건 그 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인과관계가 잘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영장 기각 이후에는 로비의 목적을 좀 더 포괄적으로 잡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영장 판사가 기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 것이죠. 기승전결 가운데 기까지밖에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승과 전을 한꺼번에 다 해결해 보려고 다급하게 로비를 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실행이 됐고 실행되지 못한 것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뭐 포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런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아마 승전까지는 완결됐을지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그걸 막아낸 거군요. 뭐 굉장히 역사라는 게 이런 우연을 통해서 또 뭐 변화해가고 발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네, 우리의 이 경제 역사 앞으로의 미래에서 오늘의 이 사건은 어떤 교훈을 주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짧게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재벌 특히 삼성도 법 앞에서는 예외적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바로 촛불 민심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실증하게 된 거고요. 이걸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재벌들이 알게 된 것. 이게 저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만드는 어떠한 법률보다도 오늘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한국 재벌의 개선과 그다음에 한국 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승계는 뭐라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불법 내지 편법 부당한 승계를 위해 각종 권력층을 동원하는 이런 것. 이제는 이 사회가 막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재벌들도 경각심을 갖고 전략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와 시장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를 제대로 우리 국가 전체가 좀 실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오늘 자세한 도움 말씀